네. 3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맡고 계신 강준영 교수와 홍콩 보안법 통과에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조슈아 왕 어떻게 되나요? 하고 제가 마지막에 여쭤봤는데 지금 또 다른 속보가 들어왔어요. 지금 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로 시위에 참가했던 30명이 지금 체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게 계속 되겠죠? 네, 그렇죠. 네. 지금 당장은 이제 이 시위 현장에 있었고 네네. 실질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잡아가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65조의 조항에도 그렇고 뭐 더 이상 이거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네네.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잡아가면 네네. 옛날에 그랬다 또는 네. 뭐 이런 거다 이렇게 하면 국제사회에 또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자기네들이 얘기한 뭐 홍콩 독립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외치면서 하는 시위 활동, 이런 거는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될 수 있죠. 점점 시위도 보기에는 참가하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숫자도 그렇습니다. 줄어든다는 네, 얘기 이미 네. 들어오고 있고, 사실 제가 되게 놀랬던 거는 이 외국 세력과의 결탁이라 했는데 네. 이제 그러면 외국인들도 잘못하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좀 강조드리고 네네. 싶은데, 사실 작년에 송환법이 이 그 개념이 들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홍콩 사람들 잡아가고 이러는 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굳이 그 법을 안 만들어도. 아하. 뭐 우리 알다시피 언제든지 그 뭐 실종 사건 나듯이 가잖아요. 예, 옛날에도 무서운 보면. 말씀을. 네. 그 범죄인 인도 조례라는 게 네네. 이제 송환법인데, 중국은 홍콩의 서방 사회에 많은 정보기관들이 있고 그 네. 정보기관들이 홍콩 사회와 협력하면서 중국의 정보도 빼내고 중국을 압박하는 도구로 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송환법의 최종 목표는 중국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외국인도 다 그때부터 잡아가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겁니다. 중국에 위해를 안 끼치면 아무 문제 없다라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 NGO 단체, 비정부 기구라든지 이런 기구에 대한 사찰이 굉장히 강화될 겁니다. 외국 기구라도요? 외국 기구라도 너희가 진짜 한목적적으로 여기에 설치하고 네. 존재하는 이유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활동을 하느냐. 이제 정보기관들은 다른 이름으로 많이 나와 네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홍콩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또 출장을 왔다가도 이제 속된 말로 잡힐 수 있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출장을 왔다가도. 물론 이제 그렇게 했다가는 정말 큰일 나는 국제사회에 정말 그게 생기겠지만, 그런 조치들이 될 수 있는 기초를 네. 이번 홍콩 보안법에 아주 세밀하게 해놨다는 거. 그럼 제가 그게 무서운 여기서 거죠. 시진핑 주석 곰돌이 푸 닮았어요. 그러면 홍콩 가면 안 되는 건가요? 뭐 그 정도 가지고는 안 하겠죠. 네. 이제 국가 위의 테러 전복 뭐 그거는 아니니까. 네네. 근데 홍콩의 민주화 어쩌고 뭐 이런 얘기하고 이러면 안 그래서 되겠군요. 예를 들어서 외국 세력과의 결탁이라는 건 주로 이제 미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죠. 작년에 송환법 시위할 때 이 조슈아 웡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미국 영사를 만나는 그런 왜 그 사진 같은 네네. 것들도 노출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이들 뒤에는 분명히 다른 세력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고리를 확실히 끊겠다 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말씀드린 외국인들, 네네. 뭐 NGO 단체들 이런 데 대한 사찰이 강화되는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언론 네네. 통제 이런 것도 강화될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홍콩이 거의 이제 고립되다시피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미국이 사실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 저는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얘기를 쭉 했는데 이거 가면 이제 박탈하겠다라고 이제 한 이야기들 뭐 봤더니 이게 과연 치명적일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교수님 보시기엔 어때요? 홍콩이 치명적일까요?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왜 아냐면 사실 이렇게 계속 강력하게 미국이 경고를 하고 하는데도 밀어붙이는 이유는 미국이 이거를 정말 세게는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그 대선 전국의 분리를 만회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억지스러운 중국 때리기를 시작을 했다.
홍콩 문제도 내정 간섭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홍콩을 지나치게 압박해서 홍콩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것도 미국에도 문제가 생긴다. 네. 1,350개의 미국 기업들 전부 중국 비즈니스 하는 기업들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8만 5천 명의 미국 시민권자들. 그럼 이 사람들을 나쁘게 해서 그게 과연 트럼프 재선 정국에 유리할까? 그러니까 결국은 극한 대결로는 안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네네. 거고요. 그다음에 홍콩 특별법이라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중국과 홍콩은 서로 다른 경제체이기 때문에 네네. 홍콩에 대해서는 특별 지위를 부여하겠다. 그게 이제 비자라든지 무역, 투자 이런 데 네. 대해서 간소화 이런 게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한 번에 없앤다고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죠. 이제 추가적인 조치들을 할 건데 이 정도 가지고 뭐 홍콩이 완전히 무너지거나 네네. 이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이 문제가 생길 수는 있죠. 특히 제일 걱정이 뭐 홍콩을 통한 교역 이런 것도 그렇지만 홍콩이 가지고 있는 국제 금융 시장, 네네. 세계 4, 5대 시장으로서의 위상. 그다음에 여전히 중국에 들어오는 자본의 60%가 홍콩 시스템을 이용하고 네. 중국의 대외 투자의 70%가 홍콩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이제 아하. 여기에 타격이 오면 큰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엑소더스가 일어날 거다. 네. 그런데 다 중국 비즈니스 하는데 과연 그게 쉽게 떠나지겠느냐. 아. 중국 비즈니스를 포기하면 모를까. 네. 중국이랑 하려면 그게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어제 홍콩 보안법 얘기가 나오고 막 이런데도 금융시장이 별로 동요를 안 하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죠? 예, 홍콩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어려워지는 건 분명하지만 이 이상의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상무부에서 얘기하는 거 군사 장비 안 보내겠다. 그다음에 상용과 군용으로 같이 쓸 수 있는 거 애매한 네네. 것들 안 하겠다. 그리고 화웨이 뭐 이런 거 한 거는 원래 원래 옛날부터 하고 예, 있었던 계속 거고요. 한 거잖아요. 그리고 특별대우 박탈하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타격이 갈 수 있는 거는 이제 무역 합의 안 하겠다. 네. 그러면 무역 합의 안 하면 250조를 미국 농산물과 그 에너지를 사주기로 한 게 없어지지 안 되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게 트럼프한테 좋을 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1월에 해놓은 건 놔두고 더 이상은 안 그렇죠. 하겠다는 게 아닌가. 그런 식의 네. 지금 이제 흐름으로 본다면 양쪽이 상황을 좀 관리하고 있는 생각도 아하. 들어요. 드는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제 홍콩이죠. 그렇죠. 홍콩 가운데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그다음에 조치 검토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구체적인 거는 지금 나온 게 당장은 없다. 네. 기존에 하는 그런 정도니까 좀 지켜보는 관망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질문이 제가 사실은 제일 궁금한 건데요. 대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대만이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사무소 그러니까 홍콩 사람들이 정치적 압박을 피해서 오면은 네네. 서비스 해주겠다 이런 이제 사실 홍콩 사무소 같은 것도 만들었어요. 네. 지금 대만 내부에서도 제가 대만 언론을 뒤져보니까 막 또 지금 설전이 붙었습니다. 그 사람들 난민주의를 부여할 거냐 그러면 아하. 그러면 앞으로 중국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아. 난민이면 그렇죠. 정치적 압박을 피해서 네네. 오는 건데 이거 너무 애매하다. 이거 결국은 또 파퓰리즘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게 그 홍콩 보안법을 이렇게 신속히 처리하고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는 대만에 대한 경고가 조치인가요? 확실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을 이렇게 지원하면서 그렇죠. 중국을 압박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관계없이 우리가 대만을 직접 1대1로 상대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만의 일부 소위 대만적 입장에서 보수 네. 이 학자들은 미국이 대만을 위해서 싸워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버려라. 말아라. 아하.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대만 내부에서도 상당히 복잡하고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중국의 또 다른 압박이 시작이 되겠죠. 네네. 압박이 시작이 될 텐데 지금 이제 그 부분에서 그럼 어디까지 우리를 미국이
컨트롤을 보호해줄 해줄 것인가.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아주 설왕설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대만도 굉장히 불안하지 어렵습니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홍콩 보안법 통과에 따른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측에 아프간 주둔 미군 살해 사주를 알고 있었는가에 대한 스캔들이 미국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굉장히 큰 영향이 미칠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군인에 대한 대우가 매우 좋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국가를 위해 사선에서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애국심을 강조하는 미국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일전에 미국에서 생활할 당시 방문하는 친구를 맞기 위해 미국 국내선 비행기의 출입장에서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린 손님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쏟아져 나오는 많은 인파 중 미군 군복을 입은 한 남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왼쪽 어디선가 아빠라고 부르는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 군인의 입가에는 큰 미소가 지어졌죠. 4살 남짓 되어 보이는 아이는 군복을 입은 큰 몸집의 남성에게 달려가서 안겼고 엄마인 듯한 젊은 여성은 한 발 늦게 다가가 역시 품에 안기며 연신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일순간 그 출입구에 서 있던 사람들 그리고 남성과 함께 걸어 나오던 다른 승객들 모두 환호성과 함께 길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 와중에 한 여성은 자신을 마중 나온 가족에게서 받은 꽃다발을 군인 가족에게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모병제인 미국인지라 군인에 대한 예우가 좋다라는 말은 구시대적인 생각이 아닐런지요. 징병제든 모병제든 국가를 위해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장 빛나는 젊은 시절을 일부 희생하는 것에는 다름이 없으니까요. 이 젊은이들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갖추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책임은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네, 여의도 핫 이슈 나눠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일주일간 별일 없으셨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일이 없었는데 국회가 저렇게 국민께 죄송스러운 별일이 많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은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함께해 주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어떻게 지내세요 요새? 그냥 쉬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 좀 쉬어야 될 상황이라서. 네. 계속 달려오셨으니까 조금 이제 쉬실 때도 되지 않았나. 네, 하여튼 뭐 예.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게 다른 무엇보다 그럼요. 우선인 것 같아요. 네, 얼굴 좋아 보이세요. 아예 좀 한 쉬어서 그런가? 2달 이상 쉬었더니 다들 얼굴 좋다 그러세요. 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이혜원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경제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생각을 하는데요. 추경 심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특급 속도전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이번 주 안으로 끝내려니까 이제 3일 안으로 끝내려고 해서 지금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현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끝날 것 같으셔 보이세요? 끝날 것 같죠? 예, 민주당은 네. 뭐 예정된 7월 3일에 이걸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는 확실한 그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 좀 바라기는 어쨌든 미래통합당과 원구성 협상 이 문제는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국회를 좀 정상화 시키려면 이 추경 심사에 미래통합당이 좀 들어와서 함께 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도록 그 미래통합당의 손을 잡고 함께 국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민주당으로서도 또 정해진 또 시간이 있고 코로나19라고 하는 미중의 사태에 임해서 고통받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는 또 민주당의 입장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어쨌든 국회의 문은 열려 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정말 또 화도 나시고 섭섭하고 하지만 그건 그거고 또 국민을 위한 추경심사는 함께 졸속 심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졸속 심사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경제통이시잖아요, 우리 의원님께서는. 좀 아쉬운 거는 졸속 심사가 이미 돼버렸어요. 상임위 18개가 평균 2시간에 통과시켰잖아요. 최고 제일 증액을 많이 한 이미 국회로 넘어온 돈이 35조 3천억이니까 네. 뭐 사실 단군 이래 최대 추경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최고로 빚을 많이 내서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알뜰하게 써야 되잖아요. 빚을 제일 많이 네네. 낸 거니까.
코로나를 예방하는 데 쓰거나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분들을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거나 아니면 경기가 많이 안 좋으니까 그걸 살리거나 이런 데 쓰는 돈이면 그나마 또 이해가 되는데 요 세 가지 네 가지 중에 속하지도 않는 돈들이 지금 많이 들어있거든요. 어떤 게 들어있나요? 예를 들면은 뭐 태양광 같은 거죠. 태양광은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공약 사업이었지만 국민적 지지가 부족해가지고 그동안 여러 차례 예산 심사에서도 걸러져서 통과되지 못했던 건데 이번에 막 끼워 넣기 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5조 1,000억이라는 사업들이 보면 그런 것들로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시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불과 두세 달 후면 심사하게 될 본예산에서 얼마든지 사업 타당성을 따질 수도 있고 또 사업의 효과성을 더 높일 수 있게 좀 디자인을 바꿔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나라 빚을 어마어마하게 내서 하는 추경에 마구 넣어서 할 일이 아닌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걸러냈으면 좋았는데 네. 뭐 35조 3천억이나 되는 정부가 넘긴 안 그걸 넘기면서 오죽하면 부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부총리예요. 경제수장이 뭐라 그러냐면 너무나 답답하다 속이 타들어간다 그러면서 이 타당성 심사를 네. 국회에서 좀 해달라. 왜냐하면 이제 정부에서 자기가 아무리 반대해도 잘 안 되니까 국회 힘이라도 좀 빌려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속내가 들어있는 말 아니겠어요? 그런 말이었나요? 신문에 다 보도됐어요. 그러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 산자회 같은 거는 네. 그 정부가 넘긴 돈에다가 거의 3조 가까운 돈을 또 추가로 더 얹었단 말이죠. 국회 심사에서. 근데 그렇게 3조나 되는 돈을 얻는데도 50분도 채 안 걸 47분 걸렸대요. 근데 이렇게 마구제비로 그냥 넘기는 거. 네. 오죽하면 정의당. 정의당은 사실상 여당이랑 지금 생각이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정의당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심사용 회의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통과용 회의다. 이런데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서 퇴장해버렸어요. 이런 식의 졸속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다. 네. 아니 미래통합당이 안 들어봤다고 미래통합당 탓을 할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라도 알뜰살뜰하게 심사하면 되잖아요. 왜 심사 안 하고 이렇게 그냥 통과만 네. 시켜요? 박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 네. 저 이혜훈 의원님 같은 경제 전문가가 좀 빨리 학교에 오셔서 공부를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고요. 좀 아쉬운 것은 미래통합당이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어떤 이유가 됐든 학교에 왔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부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학교도 안 오고 이게 학부형께 혼날 일인데 선생님이 책상을 빼버렸는데 학교 갈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는 각 당의 태도는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실 것이고요. 지금 이혜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하실 일들을 좀 빨리 와서 해주셨으면 더 아주 내용 있는 추경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바람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런 그 원구성 협상 과정이 제대로 안 되면서 그런 추경 심사가 알차게 되지 못할 것에 대비해서 이미 그 민주당은 그 추경 정부안이 제출되기 전부터 당정 협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논의를 해왔고 그리고 지난 한 달 계속 심사를 당정 회의를 통해서 해왔거든요. 다만 이제 미래통합당과 같은 그런 건전한 의견들이 좀 반영이 되는 일이 남았는데 졸속 심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이 의원님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미래통합당의 의견이 빠지는 것, 미래통합당이 졸속심사의 원인을 마지막에 제공하는 것 아니냐라고 또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미 당정 꼼꼼한 협의를 심사가 통해서 됐으면 좋겠다.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죠. 이미 당정 예. 협의를 통해서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없어 졸속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시고 우리 이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빨리 통과된 법이 어디냐. 아니 이제 네, 저는 뭐 그런 빨리 된가 그게 문제가 네. 아니라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렸죠. 네, 내용도 뭐 꼼꼼하게 그렇고요. 심사를 네. 하셨다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니 저도 이게 뭐 우리가 오래전부터 당정 협의를 통해 해왔기 때문에 졸속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아니라 그건 저희들이 시각이 담긴 거니까 또 더 다양하게 미래통합당의 시각이 더 담기면 그러면 훨씬 들어오지 더- 그랬어.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아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보면은 들어오지 그랬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 이제 뭐 그래도 다음 주나 뭐 7월 들어가면은 이제 미래통합당도 참석을 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들어오지 그랬어라는 것 자체가 함께 가겠다는 인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니까 오늘 그걸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 시간도 그렇죠. 한 모자라지 시간도 아유, 않겠어요? 아마 모자라죠. 네. 민주당에서 우리 이혜훈 의원님 같은 전문가가 방송에서라도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좀 잘 알아듣고 좀 반영하도록 하는. 아 우리 박수현 예. 전 의원님께서 꼭 좀 많이 전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7월 되면 시작하겠다는 얘기가 있지만 이 7월도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공수처? 공수처요. 공수처. 맞습니다. 네. 자.
지금 7명 중에서 6명이 찬성을 해야 되고요. 근데 그 중에서 2명이 야당 몫인데 이게 이제 미래통합당 몫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통합당 몫으로 있는 2명 중에 1명이 비토하면 비토권이 사실상 있는 거죠. 6명이 찬성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통합당이 찬성 안 하면 공수처 출발이 어려운 거죠. 그렇죠. 예. 여기서 한번 폭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경우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 배분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닌가. 공수처라는 건 공정성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패트로 1년간 국회가 공정이 되고 네. 장외투쟁이 되면서도 합의를 이루어서 그 패스트트랙 국면에서도 그나마 남겨둔 것은 2명의 비토권을 준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국회법 개정, 이제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서 없애버리겠다라는 엄포가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여당 대표로부터. 근데 그렇게 하시면 이거는 공수처 출발부터 예를 들면 어떤 법을 시행을 해보고 시행한 과정에서 해보니까 막상 생각지 못한 이런 문제점이 노정이 되더라. 그래서 미비점은 우리가 보완하자 해서 또 여야가 합의를 해서 법 개정을 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시행도 해보기 전에 아예 야당을 제1야당을 배제하는 그런 법 개정을 해버린다면 이건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건 이제 완전 전면전으로 붙겠다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국정 운영이 평탄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발 그렇게만은 안 가기를. 그래서 오죽하면은 여당이 아니고 여당 원내 수석 입장에서 그건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네. 그래서 제발 그렇게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아마 이혜훈 의원님께서 지금 예측하시는 그것은 아닐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그렇겠죠. 미래통합당에서 이 공수처를 좀 무력화시킨다거나 협조를 하지 않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그런 비토권 이전에 그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음으로써 아예 후보 추천위원회가 그 무산되도록 하는 뭐 이런 전략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혜련 의원이 그 개정안을 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미래통합당에서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 국회의장이 다른 교섭단체를 지정해서 후보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뭐 이런 내용들로 이제 그 규정안을 좀 바꿔보겠다. 그게 바로 이제 제1야당을 예. 배제시키는 거죠. 아니 태생부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토권이라는 보완 장치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그런 수사 내용을 예를 들어서 공수처가 기소하지 않으려 할 때 그 기소권은 다시 검찰로 이첩하도록 되어 있는 안전장치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혜훈 의원님 말씀대로 어렵게 어쨌든 뭐 4+1의 합의로 그렇게 뭐 출발한 것은 어쨌든 출발을 해서 7월 15일 날 그 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으니 어쨌든 너무 지레 겁먹지 마시고 그런 안전장치들이 있으니까 이 법을 시행을 하면서 아마 그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좀 보완해 가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뭐 20대 국회에도 보면 5.18 뭐 특별위원회나 이런 것에 후보 추천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지연작전을 쓴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그런 후보 추천을 제때 좀 빨리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제 생각입니다. 네,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단순히 후보 추천을 하고 안 하고 문제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뭔가 이제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그리고 힘으로 누르는 것을 이제 당한 피해 경험이 자꾸 그 다음 사안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게 물리고 돌아가는 악순환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 악순환은 사실 힘을 가진 쪽이 먼저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여튼 옳으신 말씀이에요. 예. 어쨌든 지금 이런 것들이 원구성의 뭐 제대로 안 된 것이나 공수처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남은 임기 2년은 어쨌든 2년 후에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굉장히 자기 입장을 강하게 강조하기 때문에 이 갈등과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거기에 사실 이러한 일들이 자꾸 터지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걱정이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분 다 뵌 적이 있잖아요. 그 전에 다른 프로에서 이런 분위기가 아니셨거든요. 이게 라디오 부스라는 것이 참 특이한 환경인가라는 생각이 지금 방금 들었어요. 지금 저희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굉장히 뭐랄까요, 이렇게 편안하네요. 아니 그때하고 품격을 굉장히 지키면서도 다르게. 서로 아주 날선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좋습니다. 굉장히 분위기 좋습니다. 사뭇 달라요 그때하고는. 네. 무지하게 뾰족했었나 봐요. 그때는 또 선거 반성하겠습니다. 전이었고 또, 네. 자, 공수처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검찰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검찰에서 특히 이번 주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이야기 아실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그 대권 주자 3위가 됐어요. 이분은 지금 현직 검찰총장인데 정치를 뭐 하겠다고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오히려 후보에서 거기서 빼달라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자, 그리고 이제 김종인 이제 비대위원장은 무슨 검찰총장이 대통령 후보냐고 얘기까지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설전이 있어서 오히려 이게 더 띄워준 게 아니냐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사람이 정말 없구나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들 보시는지요? 네, 먼저 확실히, 하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예. 네. 글쎄요, 뭐 대통령 후보, 대권 후보라고 하는 것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김종인 대표께서 검찰총장이 무슨 대권 후보냐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저도 방금 보고 들어왔는데 아마 그거 김종인 대표도 그런 말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검찰총장이 뭐 어떻고 다른 사람이 뭐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정치와 역사,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대권을 감당할 만한 인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누가 뭐 띄워주거나 뭐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행보를 국민들은 정말 권력에 저항하는 정의로운 검사구나라고 하는 이런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와중에 이제 뭐 윤석열 총장 때리기를 한다든가 끌어내리기를 하던가라고 해서 어떤 탄압받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제 보태져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팩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이제 뭐 토론을 통해서 또 과정을 통해 밝혀지겠지만 지금 일단은 윤석열 총장에게는 그런 어떤 권력을 향해서 정말 칼을 댈 줄 아는 뭐 그러한 정의로운 검사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가 현재 형성돼 있는 것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미지와 또 실제는 다를 수 있죠.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팩트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임명은 청와대에서 한 거고요. 네.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요새 후회하고 있나요? 후회가 아니라 분노하고 있지 않을까요? 분노하고 있다. 후회라기보다. 그렇군요. 의원께서 보시기에 어떠세요? 야권 후보라고 지금 다들 언론은 보도를 네네. 하는데 어느 쪽에 칼이 될지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그래요. 예. 그래서 먼저 당하셨던 네. 입장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을 대권 후보라고 여론조사가 왔을 때 눌러대는 분들. 네네. 근데 많은 분들 이제 저희가 사석에서 만나도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나는 윤석열을 지지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변을 들어보면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도 살아있는 권력에 반기를 들었어. 굴하지 않았어.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권력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해서 정의롭게 해. 그런 사람이 공직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 줄을 이뤄요. 그래서 아마 그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분들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해도 많은 분들이 그런 공직자를 보고 싶다. 권력에 굴하지 않는 그리고 뭔가 정의감을 가지고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싶다라는 갈증이 빚어낸 결과가 아닐까. 그러면 이제 그동안 공직을 수행했던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히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돌아보고 이제 옷깃을 여미게 되는 대목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게 굴러가게 될지는 전혀 누구도 지금은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미래통합당 측에서도 지지자분들 중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제 일을 가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쪽이 네. 다 지금 어느 쪽 지지자들이 일변도로 윤석열 총장을 지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쪽에도 지지가 있고 저쪽에도 지지가 있지만 똑같이 이쪽에도 NT가 있고 저쪽에도 NT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윤석열 총장이라고 가정을 하고 윤석열 총장이 제가 지금 듣기로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이리저리 듣고 있지만 만약에 정치를 고민을 하신다면 이 당에도 안 속하고 저 당에도 안 속하고 차라리 제3의 길을 가시면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하나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두 분께. 예. 그럼 지금 굉장히 압박이 많잖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뭐 이해찬 대표는 함구령을 내렸지만 나 같으면 물러났다. 뭐 이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윤 총장이 사퇴를 한다. 그러면은 글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통합당 입장에서는 또 제가 어떨까요? 먼저 이번엔 네네. 해도 돼요?
민주당은 지금 얼마나 불감청 고소원이겠어요. 바라고 또 바라는 얘기 아니에요. 본인들은 해임을 하고 싶은데 해임을 시키고 싶은데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오점은 남기고 싶지는 않고 물러나주면 너무 고마우니까 저렇게 역할극을 나눠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저히 물러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극한으로 내모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항들,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걸려있는 사안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김경수 드루킹 사건도 그렇고 조국 사건, 그다음에 또 울산시장 개입 사건 등등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걸려있는 사건을 법원에 넘겼다고 검찰의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검찰이 어떻게 보면 공소를 제기한 어떻게 보면 원고와 비슷한 입장으로 끝까지 공소 유지를 위해서 법원과 시시비비를 다투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검찰의 수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어서 끝까지 유죄를 주장하고 온갖 증거를 들이대는 것과 전혀 정반대의 사람이 와서 유죄가 아닙니다 하고 유죄의 증거를 다 걷어들이는 거 하고 어느 쪽이 더 편하겠어요? 정권 입장에서는. 정권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없어져 주는 게 굉장히 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물러나 주기를 내심 바라겠지만 해임하긴 굉장히 부담스러운 네네. 존재인데 없어져 주길 바라겠죠. 그렇군요.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느 권력이든 무서워하지 않고 칼을 들이대는 뭐 공직자다.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뭐랄까요? 그러면은 피해자의 이미지 이런 게 더 씌워져서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이미지가 굳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그런 사실이 아닌 이미지가 굳어져서 어떤 중요한 자리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불행이죠. 지금 중요한 것은 윤석열 총장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한 명의 검사로서 검찰 조직의 그런 이익을 끝까지 지키려고 지금 이러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팩트가 어떻게 되든 밝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시간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할 거냐 말 거냐 지지율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에 의해서 탄생한 개혁 정부입니다. 그 개혁의 과제 중에 검찰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이 법과 제도라고 하는 것은 국회를 통해서 또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이 통과되었고 시행이 될 것입니다. 다만 하나 남은 것은 검찰의 그 변하지 않는 무소불위 권력에 가진 입각한 그런 수사 관행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지금의 윤석열 총장은 뭐 저희가 좀 이따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그런 어떤 변하지 않는 그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스스로 본인이 권력이 되어서 시행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지금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정말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을 진심으로 추진하고 또 성공할 것인가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되어도 하든 무방하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이야기는 글쎄요. 저는 사실 이 주제를 보고 이거는 이 박세윤 대변인께 조금 불리할 수도 있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경제인가요? 부동산. 부동산입니다. 우리 예원님 네. 하실 말씀 많으시겠어요. 먼저 그럼 기회를 제가 박 대변인께 드릴게요. 부동산 저한테요? 대책. 네. 네. 먼저 말씀하세요. 어차피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근데 이 문제는 우리 이혜원 의원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판을 쭉 하시고 또 제가 반격의 답변하는 기회를. 아니 반격이 아니고 예. 그럼 먼저 하시죠. 네. 아니 오늘 이제 이 실시간 검색어 1위로 뭐 김현미 거짓말 이게 이제 떴다고 기사가 난 걸 보고 제가 좀 놀라서 왜 그런 기사가 났나 봤더니 최근에 6.17 대책의 네네. 후속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은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대책이 나올 줄 모르고 분양을 받았는데 당연히 분양을 받을 때는 자기 돈 현금만으로는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중도금 당연히 대출 담보대출 맞죠. 받으려고 계획하고 이제 분양을 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갑자기 이걸 확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보대출을 기가 상당히 이제 제한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난 난감해진 분들 잠이 오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분노해가지고 이제 네. 김현미 거짓말을 마구 이제 눌러대니까 이게 검색어 1위가 됐다 이런 기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게 보면 제가 답답한 건 이거예요. 전국의 모든 집값이 다
막 기가 막히게 오른다. 그러면 정부가 개입 안 하기가 어려워요. 네네. 사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일정한 부분에 이제 특정 지역이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세계 어디나 특정 지역 집값 오르는 것을 전국적인 규제로 대응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맨하탄의 집값 오른다고 미국이 전국적인 규제 들고 나오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런던의 하이드파크 주변에 집값이 오른다고 그러지는 않죠. 뭐 시드니든 어디든 전 세계 홍콩이든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특정 지역 집값 잡으려고 그렇게 거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그런 특정 지역은 그들만의 리그로 남겨두고 그 대신 투기 수익을 벌면 그건 과세로 그냥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거에 그쳐야지 세금으로 집값을 잡아서 성공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집값을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동서고금 수십 세기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 공급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은 늘리고. 근데 지금 이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얘기하면서 공급은 완전히 틀어지고 수요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 집값은 계속 뛰는 거예요. 공급을 틀어지면 집값이 안 오를 재간이 없습니다. 집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집값이 안 오릅니까? 그러니까 수요를 옥죄는 방식을 하지 마시고 수요는 그러니까 공급은 늘려놓고 그다음에 너무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는 것만 그렇게 올인하지 말고 오히려 정부가 주택 정책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거는 집 없는 서민들이 평생 저축해서 월급 저축해가지고 집을 못 사는 이 상황을 해결하는 웬만한 거리에 웬만큼 저축하면 적당히 좋은 조건에서 살 수 있는 집들을 대거 공급하는 그게 이제 보금자리 주택이 됐든 뭐 공공 장기 임대가 됐건 이런 것들을 많이 확충하는 여기에 오히려 네네. 올인하는 게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공급을 늘려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우리 대변인께서 예, 어떻게 저도 생각하세요? 19대 국회의원을 이제 국토교통위원을 했고 제가 그 당시 민주당의 부동산 TF 간사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부동산 정책들을 많이 들여다봤고 또 제안도 했고요. 지금 뭐 이혜원 의원님 말씀 다 옳으십니다. 가장 좋은 정책은 공급을 늘리는 거죠. 그것도 더 좋은 집을 늘리는 것입니다. 서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 소득을 가지고 더 좋은 조건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이죠. 지금까지 아마 어떤 정부든 우리 주택 공급 정책은 일관되게 저는 유지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공급을 옥죄는 정책을 쓰시고 있다고 그러는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들어서서 1,600만 평의 택지를 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공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로드맵에 보면 이제 내년부터 77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것이 이제 국토교통부의 이제 설명인데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1,600만 평 택지라고 하는 것은요. 지난 두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택지 준비보다 2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도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급을 가지고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집값이 오르는데 그것을 규제하지 않을 도리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혜원 의원님 말씀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정말 똑같은 말씀을 하거든요. 제가 대변인 때 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혜원 의원님 그 맨하탄 뭐 시드니 이런 이야기를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 대통령께서도 제가 대변인 할 때 하시는 말씀은 강남 4구의 주택값이 상승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전국으로 일반화하는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수차례 강조를 하셔요. 그런데 어쨌든 모든 정부는 이 공급과 규제 사이에서 어떤 정책을 선택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투트랙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혜원 의원님께서 어떤 그 규제 정책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에 동의합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1,600만 평의 택지와 또 77만 호의 어떤 국토교통부 주택 공급 계획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마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서 정말 죄송한 문제지만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김현미 장관도 엊그제 국회 답변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잘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던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잘 작동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발표한 대책이 작동 중에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직 결과로 나타나지 않고 보완될 점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답변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혜원 의원님 말씀에 뭐 저는 대체로 공감합니다. 조금 차이를 설명드려도 네네. 될까요? 시간이 많지 않아 갖고요. 예. 짧게. 공급을
수요가 몰리는 데는 거기가 다른 데보다 학군이 좋거나 애들 키우기 좋고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에 편의시설이 몰려있고 다 이유가 있어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몰리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는 살지 말라고 집을 늘리지 말라고. 왜냐하면 거기는 특정 지역이 어딘지 다 아실 텐데 지은 지 40년 50년이 돼가지고 녹이 쓸고 녹물이 나오고 지금 살 수가 없는 데라 재건축밖에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빈 땅도 없고. 근데 재건축을 못하게 지금 이 정부는 재건축은 절대 안 된다로 거의 몰아붙이는 상황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정부가 있는 한은 재건축은 앞으로 불가능하겠구나라는 시그널을 계속 줍니다. 그러니 당연히 현재 지어져 있는 새 아파트의 집값이 뛰는 거거든요.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네. 일산이다 어디 단대 신도시 3기 신도시 아무리 지어봐야 지금 특정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그 지역의 집값은 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집을 공급을 옥죄면서 다른 데 공급해봐야 거기 집값 소위 특정 지역의 집값은 못 잡는데 이 정부 부동산의 제1순위는 그 특정 지역 집값을 잡겠다는 거에 목표를 두니까 목표 달성이 안 되고 맞아요. 오히려 네. 엄한 사람만 많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혜원 의원님 그 말씀에 동의를 아까 제가 했지 않습니까? 동의를 하는데 네. 이런 측면도 또 있는 것이죠. 이 정부가 그 재건축을 특히 강남의 재건축을 물리적으로 막은 적이 없어요. 다만 부장가 상한제 그다음에 다만 이번에 2년 거주제 이게 다 재건축하지 딱 말라는 하나, 얘기죠. 초과이익 환수 이 문제에 대해서 그걸 하고 하라는 것이지 물리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강제적으로 뭐 그렇게 막은 적이 없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물리력으로 싶고요. 뭐 집달리를 동원해서 막은 건 아니지만 네. 실질적으로 막은 거죠. 이미 집을 다 철거해서 집은 다 부셔버렸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분양가를 그 관리처분 계획 인가에서 도장 찍어줬던 정부가 허가했던 그 값의 60% 받으라는 건 그건 하지 말란 얘기죠. 또 어차피 또 우리나라의 재건축이라는 것은 이미 투자 상품화가 되어 있는 거 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서로 정권을 잡고 집권을 한 정부 입장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결정을 해서 생각을 해서 이제 정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네.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됐어요, 의원님.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10년간 서울 집값이 4% 5% 올랐는데요. 문재인 정부 1년 만에 지금 네. 13% 오르는 거는 정책의 목표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네. 아니 그거에 대해서 짧게 제가 설명을 하면요. 마지막 발언 시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옛날 생각나요. 네, 하셔요. 하여튼 우리나라 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이 세계의 흐름과 이 상하를 같이 한다는 건 뭐 인정하실 겁니다. 노무현 정권 때 이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세계의 흐름과 함께 하향 내지 안정 추세를 가지고 왔어요. 노무현 정권 때 LTV DTI 같은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그 세계 금융 위기 때도 집값 폭락을 막을 수가 있었어요. 이러한 짧게, 그렇습니다. 네. 예, 이러한 어떤 큰 흐름 속에 있는 것이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그런 어떤 흐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어떤 그 택지를 덜 준비한 것 그런 것들이 사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뭐 알겠습니다.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다음 회에 한번 지금 반론 계속 나가요. 지금 부동산 이슈로 계속 시간이 가려고요. 필요하네요. 네, 이게 역시 아무래도 가장 핫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해서 다음 시간에도 계속 할까 합니다. 네. 이 말인즉슨 이제 이회원 의원님께서 계속 나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짝꿍으로 그렇습니다. 함께 하시기로 결정을 하셔서요. 경제 문제는 조금 이제 빼주시길 네네네. 핸디 많이 드려야죠. 네. 품격 있는 핑퐁 토론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 그리고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늦었어요. 네. 마지막으로. 네. 네, 이혜원 의원 그리고 박수현 전 대변인 이제 나가시면서 반말하시더라고요. 서로 친구시래요. 그러니까 네. 그러시군요. 네. 자, 다음 첫 번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행을 조금씩 푸는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입국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네. 합니다. 아사히 신문이 오늘 보도를 했는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대만하고 입국 규제 완화를 위한 교섭을 시작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경제인들의 왕래가 네네. 좀 먼저 재개되도록 이렇게 좀 방역 조건이라든가 입국 허용에 대한 조건이라든가 이거를 지금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제 각국에서 출국할 때는 물론이고요. 일본에 들어올 때도 유전자 증폭 검사를 좀 받도록 하겠다라는 네네. 게 일단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적 교류가 상대적으로 많은 나라들이잖아요. 우리나라, 중국, 대만 그렇죠. 정도는. 그래서
지금 증상이 없는 사람들의 감염 여부를 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유전자 증폭 검사법이 조만간 실용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용해서 좀 한번 사람들을 들어오게 해보겠다 이런 네.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는 미국보다 한국, 중국과 먼저 왕래를 제기하게 되면 외교적으로 미칠 영향이 또 있지 않겠느냐. 아하. 미국을 조금 반응을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에요. 아. 니혼게 기자의 신문은 그래서 이런 점도 좀 검토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제인들의 입국이 먼저 허용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유학생, 마지막으로 관광객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유럽도 지금 네. 이제 풀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7월 1일부터 7월 우리나라를 1일. 포함해서 14개국의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알제리, 모로코 뭐 이 14개 국가가 우리나라 외에도 지금 포함이 됐는데요. 네네. 지금 해당 국가의 국적자가 아니라 이들 국가에서 출발하는 여행객의 입국을 허용한다는 그런 의미로 알려져 아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 초안에는 포함이 됐는데 상대적으로 중국도 EU 국가발 여행객의 입국을 허용할 경우에만 좀 중국인이 들어오는 걸 허락하겠다 이런 단서를 지금 달아놓고 있어요. 지금 3월 17일부터 EU가 여객국가 여행객의 입국을 전면 금지시켰다가 네네. 이제 조금씩 풀고 있는데요. 문제는 입국을 허용한다고 해도 지금 EU 국가에 들어갈 때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격리를 거쳐야 되는지 아니면 단기 기간 비자를 따로 그럼 받아야 되는지 아. 지금 우리는 이제 무비자로 갈 수 그렇죠. 있었는데 지금 여행객 숫자를 좀 줄여야 되는 게 EU 국가의 목표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상세한 조치가 아직은 나오지 않았고요. EU 유럽연합 전체에서 권고가 내려진 건데 그 각 국가들이 그럼 다 국가들마다. 받아들일 아하. 것인가? 그러니까 각 국가별로 조건들이 지금 상세하게 나와줘야 알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복잡하죠. 네. 복잡하네요. 네, 우리 전주현 캐스터 다른 프로도 뭐 하시나 봐요. 네. 여기서 왜 나오냐고. 아, 네, 거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요? 네, 반갑다고. 네, 다른 네. 프로에서 만났는데 여기서 보니 또 반갑다고 감사합니다. 지금 나대로님이 네. 유튜브에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제가 픽에서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러시아 정보 기관이 탈레반, 네. 있는 아프가니스탄 주둔하고 있는 미군 그리고 연합군. 의 사례를 사주했다라는 네.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돈을 줬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정황이 또 파악이 됐다는 네. 거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았는데 지금껏 이에 대해서 물론 이제 사례나 이거는 네네. 훨씬 전에 일어난 네네, 일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미국 정보기관이 알아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는데 네. 이거를 뭐 아무 조치를 안 했다. 전 뭐라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푸틴 대통령한테 한마디 해야 되는 과정인데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군 정찰 총국 산하의 조직이 하나 있는데 네. 탈레반 측으로 거액을 송금한 자료를 미국의 정보 당국이 확보했다라고 뉴욕타임스가 후속 보도를 또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문화권의 전통적 송금 시스템 하왈라라는 것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신분 노출을 꺼리는 분들이 이 네. 시스템을 통해서 많이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연계된 아프간 탈레반 인사들의 실명까지 미국 정보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이게 이 중에 러시아 측 자금을 분배하는 중개인 역할을 한 남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그래서 이렇게 건네진 자금의 일부가 미군 사례의 대가로 지급된 포상금이 아니냐라고 지금 의혹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례 사주설 자체도 논란이지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보고를 받고서도 묵살을 했느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지금 일파만파 이제 더 커지고 있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이런 첩보를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지금 계속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CNN과 뉴욕타임스 등이 취재를 해봤더니 최소한 올 봄에 관련 첩보가 서면으로는 보고가 됐었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아. 있어요. 근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서면 정보 보고서를 꼼꼼하게 안 봐요. 읽는 네. 스타일이 아니랍니다. 잘 안 그래서 본다고 알려져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잘 안 읽는다라고 네.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올리긴 했는데 안 봤을 가능성도 있기는 네네. 있는 거죠. 그 정확하게 지금 읽었다, 안 읽었다는 알려지지 않고 있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안 읽는다면, 안 읽는 것으로 유명하다면, 그럼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참모들이 그럼 다른 방법으로 대면 보고라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너무 소극적이었다라는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알았으면서도 내가 보고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비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은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행정부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게 사례를 사주를 했다라는 네. 이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고. 네네. 근데 이거는 이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렇습니다. 올해 3월쯤에 이 보고가 네, 들어갔던 네, 얘기가 최소한, 있는 네.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서면 보고로 했는데 단 모른다, 네. 보고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이제 CNN이나 이쪽 얘기도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이는 게 네. 안 보는 걸로 유명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에 관련된 책, 밥 우드워드가 썼던 네네. 피어라는 책, 네. 공포. 네. 공포 거기에도 딱 보면 처음에 그게 나와요. 2017년에 북한하고 굉장히 안 좋았을 때 네. 북한을 사실은 이제 선제 타격하는 네. 그 안에 대한 보고서가 들어갔는데 그거를 당시의 경제위원장이었던 게리 콘이 가서 몰래 빼왔다라는 네. 얘기가 있어요. 근데 잊지 그거를 못하도록. 눈치 못 채고 네네. 그냥 지나갔다. 그러니까 네. 아마 안 보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워낙에 그리고 또 사실 뭐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는 거를 미국 정보기관을 좋아하지도 않고 네네. 사실 굉장히 불신하고 있고 네. 폭스뉴스를 굉장히 열심히 보고 그렇습니다. 있고 네. 그런 이야기들이 워낙 많았거든요. 근데 말했던 것처럼 지금 서면 보고를 잘 안 읽으면 네. 대면 보고를 당연히 했어야 될 만한 상황인 건데 그렇죠. 중요한 문제니까요. 네. 근데 안 했다는 말은 안 해요. 또 이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지금 백악관 애매모호하게. 참모들이.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가 팩트를 확인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계속 의혹은 제기되고 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모른다. 그리고 대통령은 모른다. 또 백악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또 대통령이 모른다는 것이 대통령이 안 들었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좀- 사람들은 보고를 안 했다고도 안 했거든요. 네, 네. 그럼 대통령이 듣고는 사실은 러시아에 경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걸 그렇습니다. 안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네, 거고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진짜 그런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굉장한 악재가 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취임 이후부터 사실 러시아 악재가 계속 네. 겹치고 있잖아요. 네, 그렇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자충수이냐 무엇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의 그 군인에 대한 생각은 네. 굉장히 그 존중이라든 존경심이 높고 1위잖아요. 네. 존경하는 인물. 그리고 네. 군인이 또 상당히 큰 공화당의 세력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큰 악재가 될 텐데 네. 뭐 어느 정도로 논란이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 돼지 독감 바이러스 얘기 잠깐 전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앤서니 파우치 네. 소장도 중국에서 발생한 돼지 독감 바이러스를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지금 2009년에 유행했던 신종플루 그때도 돼지 독감으로 네네. 먼저 알려져 있었죠. 1918년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와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계적으로 대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전문가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해요. 사람 대 사람으로 급속도로 팬데믹처럼 퍼지는 상황은 아닌 걸로 지금 알려져 있긴 한데 네. 문제는 이걸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단계에서 그냥 소홀히 한다면 이건 또 다른 팬데믹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지금 전문가들은 내놓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닌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네네. 사람이 걸렸는데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확 퍼지는 단계는 아니고요. 이 네. 돼지들을 사육하는 분들은 지금 걸린 분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동물과 접촉이 밀접한 분들에게는 전파가 됐는데 그럼 그분들이 또 N차 감염처럼 네네. 주위의 다른 가족이나 친구나 뭐 사회적 전파를 일으키느냐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긴 합니다. 그게 격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원래 이 바이러스가 그런 성격인 건가요? 그것도 아직은 모르는 그건 상태? 아니고요. 만약에 전문가들은 이게 바이러스가 변이가 쉽게 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놔두고 대처하지 않으면 변이가 돼서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사람과 사람 간의 N차 감염으로 발전할 수 번질 수 있는 있다. 바이러스로 변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제발 그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만으로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네, 진짜. 그러니까요.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오늘 마지막으로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6시 20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